2024년 4월 달에 그때 기억나세요? 제이미 다이먼이 10년물 국채금리 8% 갈 수도 있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쵸, 어이없는 그쵸. 얘기는 했어요. 국채금리가 그때 당시에 4.4, 4.3이었을 당시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니까 베스트 케이스에는 2%까지 떨어질 수 있고 월스트 케이스 15%까지 갈 수 있다. 네. 근데 이분이 우리처럼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험관리 안전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뱅커 입장에서 일관된 목소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뭐 밸류앳 리스크라고 하는데 아주 극단의 상황까지 보고 한 번씩 던지는 거를 너무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금 맘만 먹으면 10년물 금리 그래프를 제가 갖고 오긴 했는데 80년대부터. 가장 오른쪽 끝에 보시면 4.4, 4.5에서 지금 수렴을 하는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네. 이게 뭔가 매수 세력이든 정부든 아니면 금융기관이든 이 4.4, 4.5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사자가 계속 들어와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정부의 드라이 파우더라고 정부가 지금 맘만 먹으면 미국 국채 금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많아요. 네, 지난주부터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GIN 서비스 한번 경험을 해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광고 내용처럼 불만족 시에 100% 환불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그만큼 컨텐츠에 자신이 있다라는 거죠. 그 내용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희 월모브 시작하기 전에도 계속 업데이트되는 자료들이 있으니까 꼭 GIN 어플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간편하게 매일 아침 그리고 장중에 미국 주식 이야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레그넘 투자자문 이충광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6월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네. 6월 증시의 움직임이 꽤 뭔가 괜찮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때요? 저는 오히려 6, 7월에 네. 변동성이 조금 높아질 것 같아요. 아,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웃고 있어도 뭐 그렇다고 또 제가 비관론을 펼치는 건 아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변동성이 유발될 거라고 보세요? 아까도 살짝 언급되시던데 네. 7월이 공교롭게 네. 이것저것들이 좀 겹치는 달이더라고요. 7월 4일 날 지금 이제 감세한 내용 중에서도 그 보복세 뭐 이런 식의 그 외국 기관 투자가들이나 개인들이나 사업소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천 징수세율이 30% 현행 지금 30% 수준인데 네. 그걸 뭐 물론 레인지로 적용이 되겠지만 최대 50%까지 끌어올리겠다. 네. 그리고 또 소비세가 4%인가 그런데 지금 네. 24%로 끌어올리겠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악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한테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게 이제 대의명분인데 그 안에 소위 그 리벤지 텍스라고 부르더라고요. 언론에서는 이제 뭐 사족이 길었는데 그 감세안을 상원에서 표결하는 날이 7월 4일입니다. 그럼 이제 그게 또 뭐 핑퐁을 할지 네. 왔다 갔다 할지 뭐 그런 변동성에다가 그게 만약에 일괄 통과가 된다고 하면 외국 투자가들한테는 굉장히 세금을 좀 늘리는 이런 내용들이 또 있단 말이죠. 어쨌건 하여튼 7월 4일 날 상원에서 이 One Big Beautiful Bill, 네. BBB 법안 표결하는 거. 그다음에 아까도 앵커님 살짝 언급하셨지만 7월 9일이 4월 2일 날 그 판대기 갖고 나와서 무지막지한 관세 때린 이후에 딜레이 해준 시한이잖아요. 지금 3개월 시한을 뒀는데 그게 7월 9일이고 그리고 또 7월 한 뭐 중하순 정도부터는 또 뭐 휴가 시즌이 또 시작을 할 것이고 저한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실제 관세를 적용받아서 그 적용받은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는 게 이제 2, 4분기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4, 5, 6 끝나고 7월 한 중순 정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를 할 거란 말이죠. 네. 그럼 그때는 어떤 식으로든 관세 때문에 영향을 받는 수치들이 반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좀 맞물리더라고요. 그래서 7월이 갈수록 변동성이 조금 단기적으로 뭐 우려할 수준은 아니겠지만 판을 뒤집거나 하는 수준은 아니겠지만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감세안도 그렇고 뭐 부채한도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 지금 이제 무역 협상 관련한 내용도 그렇고 7월에 되게 많은 이벤트들이 몰려 있어서 아무래도 그것에 따른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더라도 물밑에서 한 번씩 그런 관련한 불확실성에 대한 내용이 시장에 전달됐을 때 시장의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그러면 어젯밤 시장을 좀 상승하게 만들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과의 통화 이게 지금 이번 주 금요일에 어떻게 좀 되는 걸까요? 그거야 뭐 두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사실 저 같은 뭐 저처럼 이렇게 펀더멘털을 좀 따르고 중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이제까지 트럼프의 말 한마디 때문에도 시장이 흔들렸고 그게 현실이긴 하죠. 네. 그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뭐 시진핑하고 통화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될지 안 될지에 따라서도 시장이 물론 뭐 생각해 보면 또 움직일 요소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 통화가 돼야 또 되나 보다 하는 거니까. 네, 네. 어쨌건 지난번에도 제가 일관되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기저기 방송에서도 그렇고 이 미중 무역 협상은 어떤 식으로든 타결될 거예요. 뭐 미국도 지금 이거를 그냥 끝까지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입장도 아니고, 물론 강도로는 좀 중국보다는 덜하지만 제가 보는 소스에 의하면 중국 상황이, 이 경제 상황이라든가, 어제 또 그 차이신 PMI가 나왔었잖아요. 거의 네. 쇼크 수준으로 나왔죠. 50.1인가에서 48.3으로 대폭 떨어지는 수치로 나왔으니까 이게 말해주는 것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국 펀더멘탈 경제 상황이 그렇게 지금 만만디로 버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절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살짝 언급드렸지만 네. 시진핑의 정치적인 어떤 입지도 굉장히 불안한 상황으로 제가 보는, 적어도 소스에 의하면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중 무역 갈등이 해서 이 누구한테 더 이 피해가 클 거냐, 저는 압도적으로 중국한테 상대적인 피해가 더 클 거라고 봐요. 중국에.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지금 뭐 체면 치레라든가 뭐 이렇게 만만디처럼 하고 있지만 그것도 일종의 전술 전략이겠죠. 어쨌건 결론적으로는 저는 양국이 의외로 손쉽게 타결이 돼버릴 수도 있다 하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손쉽게. 그러면은 미국이 원하는 것과 중국이 원하는 거를 서로 이렇게 하나씩 주고받으면서. 그런데 그 방향이 미국이 원하는 방향에 좀 조금 더. 쏠려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갖고 있죠.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번 주 금요일에 통화를 하든 안 하든 지금 방향 자체로는 뭐 중국과 관련해서는 우려할 만한 부분들이 좀 적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상대적으로.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지금 기업 입장에서는 피해는 좀 있겠죠. 왜 어쨌건 미국 정부로서는 괜찮은데 기업의 피해가 있다. 관세, 그러니까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관세가 기본적인 수준에서 네. 일단 높아지는 것이고, 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몇 개월째 뭐 선적을 안 하는 그 공해상에 뭐 그 뭐라 그러죠, 하역 작업을 안 하는 네, 네. 것도 머물러 있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판매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언젠가, 지금 아마 기업들이 이 마진의 압박을 느끼는 뭐 임계점이 어딜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2, 4분기 때 이 관세 영향이 실적에 좀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 그래서 아까 모두에 제가 7월 달에 2, 4분기 기업 실적 발표가 조금 네. 손상이 되는 수치들이 확인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느낌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하여튼 절대적으로 뭐 이게 미국 기업 입장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중국에 지금 부과된 관세보다는, 그러니까 기존의 관세보다는 한 단계 높아지는 거니까. 높아진다라는 그걸 제가 뭐 몇 것에. 프로인데 지금 몇 프로까지 간다, 이건 판단할 수 없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세 관련해서는 어쨌든 미국이 지금 중국보다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는 그렇죠. 것은 협상력에 있어서 우위에 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화는 미국 계속하고. 정부에 전혀 피해가 없다, 이건 아니고요. 근데 결국에는 미국 기업이 피해가 보면은 미국 경제에 타격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아침이라 제가 네. 많이 좀, 저도 워딩이 네, 정리가 네. 안 돼서 그러는데 잘 표현해 주셨어요. 피해는 양국이 다 보는데 그렇죠. 이 피해 정도가 중국이 더 크다. 중국이 피해가 더 클 거다,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셈법이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의 측면에 있어서는 중국에게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그 중국의 익스포저가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중국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수입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결국에 마진의 축소가 그렇죠. 불가피할 것인데, 이걸 미국에 마냥 좋다라고도 할 수 없고, 또 근데 굳이 미국과 중국과 비교를 상대적으로 해보자면 중국이 미국보다 조금 더 타격이 있을 것이다. 과연 이게 또 주식시장에는 어떻게 반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에 또 기업의 실적을 주가로 표현을 해내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어렵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갑자기 어제 간밤 뉴스 중에 그 중국에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뭐 농촌부 지역인가요? 하여튼 무슨 산업 지역인가? 그 전기차 뭐 추천하고 이러는 모양이에요. 네네. 장려하고 이러는 네. 모양이에요. 공산 정부에서. 네. 그 안에 테슬라가 편입이 됐다고 합니다. 아, 브랜드 중에서요? 네, 브랜드 오, 중에. 네. 그러니까 이게 중국도 지금 만만디로 그래 한번 끝까지 해볼 거야, 뭐 이런 척은 하지만 뒤에서는 테슬라가 얼마나 중요한 종목입니까 지금. 그게 이제 모르겠어요. 추천 종목인지 장려 종목인지, 하여튼 장려 뭐 정책에 네. 그 안에 테슬라를 포함시켜 줬다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어떻게든 전술의 측면에서든 뭐 유화적인 제스처를 네. 한쪽에서는 또 취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타결될 수준으로 갈 거다,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죠.
파월의 사임 루머가 지금 SNS 상에 돌고 있어요? 그냥 제 느낌만 한 줄로 말씀드리면 네. 그냥 루머는 루머일 뿐이다. 아, 루머다. 파월이 그렇게 그냥 쉽게 사임하고 네.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뭐 어떤 뭐 밀약을 했는지 거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것 같으면 이미 사임을 뭐 올해 상반기까지 하지 않았을까요? 네. 내년 4월인가 5월이 임기 만료인데 뭐 그런 중간에 그만둬서 오명을 쓰고 싶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네. 학자적인 입장에 지금 계속 고소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루머는 루머일 뿐이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월 연설도 있었죠. 아, 내용 한번 연설이 같이 있었죠. 볼까요? 그 뭐 IFC라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 페드 산하의 국제금융 뭐 위원회인가 분과 우리 뭡니다. 여의도에도 IFC 있잖아요. 뭐 같은 인터내셔널 IFC 파이낸셜 아닌가요? 커미티인가 네. 같은 거에서 거기에 이제 75번째 오프닝 그 커멘트를 하는 과정에서 네네. 쭉 한번 보시면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중간쯤에 충격의 정량적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까지 스테이트먼이나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 계속 그 얘기입니다. 관세 영향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으니까 이게 실제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지켜보고 의사결정할 거야 이 얘기를 반복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지금 이 트럼프 정부 내에서 그나마 합리적이고 냉정한 판단을 하는 분이 딱 두 분 꼽으라고 한다면 두 분을 꼽고 싶거든요. 금융정책 쪽에서는 제롬 파월이고 네. 실제 정책적인 정부 측면에서는 스카페세트 재무장관이고 근데 이분이 지금 일관되게 실제 우리는 판단을 해보고 결정할 거야. 판단하고 결정할 거야. 그 영향이 얼마일지는 아직은 모르겠어. 지금 오스탄 굴스비든 제가 지금 로리 로건이든 뭐 오스탄 굴스비든 이렇게 쭉 패드 연준 의장들 멘트를 써놨는데 일관된 목소리를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저분들이 저렇게 판단하는 게 저는 훨씬 안도감이 드는 판단, 네. 스탠스고 판단입니다. 정치적인 영향, 트럼프가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거기 막 영향 받아가지고 뭐 시장에서 바라는 멘트 또는 트럼프가 기분 좋아할 멘트를 날린다고 하면 저분들을 리스펙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네.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게 한 번 더 확인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좀 더 반가운 스탠스인 것 같아요. 파월 의장의 스탠스는 사실 달라진 게 없죠. 없어요. 그게 저는 일관된 스탠스라고 봐요. 그 달라진 게 없는 그 상황에서 계속 트럼프는 압박을 하고 있고 네. 한데 거의 흔들리지 않는 그렇죠. 거의 시몬스 정도의 느낌으로 네. 본인의 정책을 계속해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더 좀 믿음직스럽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게 연준이 해야 할 그럼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자, 지금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계속 미국 작년부터 그랬어요. 시장이 그렇게 좋을 때도 경제 걱정하고 지금은 이제 뭐 우리도 항상 국제 시장 불안함에 대한 걱정을 하지만 그 부채 문제 그리고 국채 시장에 대한 문제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데 작년에도 걱정하신 분이라서 이분이 걱정하는 거 우리가 같이 걱정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걱정 만들긴 안 하셔도 해요. 될 것 같고요. 저도 이분 한번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JP모건 근무할 때 네. 1년에 한 번씩 전 세계 오피스를 한 번씩 방문을 하세요. 아, 몇 년 만에 그래요? 한 번씩. 그래서 타운홀 미팅이라고는 하는데 저 같은 미물이 대화까지는 못 해봤지만 그분이 이렇게 메시지 할 때 쭉 다 모여갖고 이제 들은 뭐 그런 기억이 나는데 기본적으로 이 제이미 다이먼 이분은 뭐 대단하신 분이죠. 그런데 인베스트먼트 투자 전문가는 아니고요. 네. 이분은 뱅커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뱅커라고 하는 건 위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죠. 작년 2024년도 뭐 그래프 간단히 그려왔습니다만 2024년 4월 달에 그때 기억나세요? 제이미 다이먼이 그때도 비슷하게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떴다 얼마나 뜰까 막 이런 우려가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제이미 다이먼이 10년물 국채 금리 8% 갈 수도 있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쵸, 어이없는 그쵸. 얘기는 했어요. 그때 제가 방송에서 무슨 말씀 드렸냐면 실제 제가 근거를 쭉 찾아보니까 투자자 레터에서 국제금리가 그때 당시에 4.4, 4.3이었을 당시에 네.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니까 베스트 케이스에는 2%까지 떨어질 수 있고 월스트 케이스 15%까지 갈 수 있다. 네. 그중에 중간 8%를 얘기하면서 비관론을 펼쳤었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까지 했던 그 뭐 발표라든가 시장을 보는 식견을 보면 우리처럼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험 관리 안전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뱅커 입장에서 일관된 목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위험 관리를 계속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해야죠. 뱅커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뭔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 상업은행의 수장이고 회장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분이 가끔 나와서 막 국채금리 물론
향후 5년 또는 10년 내에 국채 금리가 망가질지 또는 이 달러의 미 어떤 뭐 기축통화가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떻게 보면 뭐 밸류엣 리스크라고 하는데 아주 극단의 상황까지 보고 한 번씩 던지는 거를 너무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사실 이제 월가의 황제다 뭐 이런 칭호를 받다 보니까 이분의 발언을 또 눈여겨 보긴 하는데 사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미국 국채에 대한 걱정이나 부채 걱정은 사실 우리도 항상 미국의 가장 큰 우려 중에 하나다, 금융시장에 대한 우려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은 하잖아요. 그래서 틀린 소리는 아닐 것 같아서. 과한 소리죠. 틀린 소리는 아니지만 과한 소리죠. 저도 이렇게 비관론을 펴기 시작하면 네. 뭐 1시간 동안 굉장히 안 좋은 얘기 할 수 있습니다. 투자라는 게 기회를 찾자는 측면에서 우리가 투자라는 것이지. 그렇게 한다고 이분의 말이 굉장히 맞다고 생각하면 투자 시장 다 떠나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표님께서는 미국 국채에 대한 시장의 움직임이나 뭐 부채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 하는 그런 상황을 미국이 어떻게든 잘 봉합해 내 가면서 네, 그게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거라고 네, 보시는 저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에도 몇 개 적어놨지만 네. 지난주에 살짝 말로만 소개드렸던 것 같아요. 미국 정부가 지금 맘만 먹으면 지금 보시면 네. 뭐 좀 과하게 길게 10년물 금리 그래프를 제가 갖고 오긴 했는데 80년대부터. 네. 가장 오른쪽 끝에 보시면 4.4, 4.5에서 지금 수렴을 하는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네. 이게 뭔가 매수 세력이든 정부든 아니면 금융기관이든 이 4.4, 4.5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사자가 계속 들어와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정부의 드라이 파우더라고 제가 한 달 전부터 이 용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네. 정부가 지금 맘만 먹으면 미국 국채 금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SRR 규제 제가 3주째 소개해 드립니다. 네. 세 번째. 그 Supplementary Leverage Ratio라고 그래서 BIS 전 세계 은행들의 건전성을 관리 감독하는 규제 기관이죠. 국제결제은행인데 그 BIS에서 전 세계 은행들한테 총 엑스포저 대비 자본금을 최소 3% 이상은 유지를 해라고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미국 같으면 자체적으로 초대형 은행들, GSIB라고 그래서 뭐 글로벌 시스테믹 임포턴트 뱅크, JP모건이라든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초대형 은행들한테는 이 재정 건전성 BIS 공고 3%를 5%로 좀 더 엄격하게 규제를 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SLR 규제 완화 얘기가 지금 한 달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2월 달부터 나왔어요. 2월 17일이라고 기억하는데 미 재무부 차관이 나와서 데스크에서 지금 완화할 거 검토하고 있다. 그 이후에 5월 15일 날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그 재무부 고위 관료 언급하면서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했고 지지난주 스카펠센트죠. 사인하는 담당자입니다. 승인 담당자가 5월 23일 날 여름 지나고 나면 SLR 규제 완화할 것 같은데 라고 예상을 하는 멘트를 CNBC인가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지금 우리가 그 한 달에 몇 번씩 미국 국채 막 옥션하고 경매하고 인다이렉트 비도 외국인들이 얼마나 참여했냐 이런 소식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외국인 투자 비중 이런 거 다 빼고 규제 완화 5%에서 3%만 2%포인트 이상 2%포인트만 낮춰주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은행들만 해서 미국 국채를 살 수 있는 규모가 1.77조 달러에 달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면 일본이 지금 갖고 있는 미국의 국채 총량이 1.1 트릴리언 달러예요. 저런 수단뿐만이 아니라 뭐 양적 지금 QT 진행하고 있죠. 3월 이전까지 매달 250억 달러씩 시중에 현금을 줄이던 걸 그나마 좀 낮춰줘서 50억 달러로 줄여놨습니다. QT 아예 종료시켜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오히려 반대로 QE로 가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맘만 먹으면. 우리 몇 년 전에 그 금융위기 때였던가요? 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잘 기억나시죠? 단기 장기로 해버리는 이런 거라든가 또는 뭐 공개시장 조작 툴 중에 하나인데 그 채권 바이백을 해버릴 수도 네. 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수단이 있기 방법들이 때문에 있다. 예, 국채 금리에 대해서는 저는 큰 우려하고 있지 않고 역설적으로 투자 관점에서 보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미국 국채 뭐 30년물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10년물 이하, 10년물까지는 투자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자, 다양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오셨어요. 하드 데이터와 소프트 데이터 중에서 최근에 나왔던 이제 노동 관련한 네. 그 어제는 구인 건수 발표됐는데 괜찮았어요. 괜찮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졸트 보고서보다는 저는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될 예정이 고용 보고서 훨씬 중요하다고 네. 보고 있고 졸트 보고서하고 고용 보고서가 이게 조금 트렌드가 틀려요. 일관되게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그 노동시장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단기적인 지표를 매주 목요일 날 발표되죠. 네네.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이라고 해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그쵸. 굉장히 보고 아주 정확하게 추세를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 5월 29일 날 주간 파란색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고 2주 연속이 회색 그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 네. 이 두 가지가 살짝 떴어요, 지금. 차트 보여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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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보면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살짝 떠서 트렌디하게 트렌드 업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들쭉날쭉은 하지만 다시 2025년 들어서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를 반영해서 이번 주 금요일 날 고용보고서 굉장히 중요한 그 보고서죠. 그 뭐 숫자가 뭐 몇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S&P 500이 뭐 0.25에서 1%막 이런 계산도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거는 있죠. 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뭐 대표적으로 넘판 페이롤이라고 하죠. 비농업 신규 일자리 수가 지난달인가 13만 몇천 개가 나왔던 것 네.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뭐 10만 개 초반으로 나온다거나 그다음에 9만 개 뭐 이런 식의 한 단계 툭 떨어져 버리게 나오거나 네. 또는 실업률이죠. 실업률이 4.3인데 4.5, 4.4 이렇게 가버리면 이제 이게 혼재돼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게 펀더멘털이 드디어 이제 관세 영향 때문에 노동시장까지도 악영향이 있는 건가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겠지만 네. 또 이제 우리가 믿고 보는 아까 왜 제가 정부 드라이 파우더 중에 빼고 설명드렸던 정책금리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뭐 스몰 스텝,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실탄을 갖고 있다는 네. 측면에서 노동시장이 만약에 안 좋은 게 확인이 된다 이번에 부정적인 측면에다가 또 트레이드 오프가 아 그럼 이제 페드가 금리 인하 시켜주겠네. 뭐 페드 와치에서 지금 금리 인하 확률 예를 들면 지금 한 30-40% 됐나 모르겠어요. 최근에 네. 본 적이 없어서. 근데 그게 뭐 7-80%까지 가능성이 확 올라간다든가 그런 식의 또 긍정적인 얼버무려지면서 시장에 조금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요? 네. 변동성이 계속 변동성이라는 단어를 대표님께서 많이 쓰시는데 네. 그러면은 대표님 지금 저희가 시간이 엄청 많은 건 아니니까 또 저희가 매일 모시는 게 아니잖아요. 대표님은 운용을 직접 하시니까 변동성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럼 투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뭘로 투자해야 돼요? 아니면 뭐 비중을 좀 줄여놔야 돼요? 비중을 줄여놓을 필요는 없으실 아니면 것 오히려 같고 그 V자 반등에서 사실 적극적으로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이 지금 훨씬 조금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런 분들이 오히려 좀 흔들릴 때 매수하는 전략 혹은 저는 좀 이렇게 늘 해묵은 네. 얘기 같지만 분산을 해야 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뭐 5월 달만 같으면 보통 우리가 세린메이라고 하잖아요. 네. 다 어긋났죠. 맞아요. 지금. 이번에는 달랐어요. 그리고 또 어제 모방송에서인가 그제까지 그랬는데 그러면 그렇게 보면 이번에 썸머랠리도 좀 달라질 수 있겠네. 공교롭게 그럴 것 같아요. 썸머랠리가 오히려 사라질 수도 있다. 그렇죠. 반대로 예년의 반대로. 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주식 전문가분들처럼 이달 어떻게 될 거다 뭐 이렇게 장담은 못하지만 펀더멘털 측면에서 흔들리는 게 움직이는 흐름을 쭉 보니까 좀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저희 포트폴리오를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죠. 저희가 뭐 자산 배분, 혁신 주식형을 갖고 있지만 혁신 주식형 중에서도 이 투자 전략이나 업종이 저희가 한 6개씩 ETF를 구성하고 있는데 굉장히 다변화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가 제가 어떤 업종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투자 전략이라고 어제 S&P 500 나스닥이 한 0.4, 0.5 이렇게 올랐잖아요. 저희 포트폴리오가 2.3% 올랐거든요. ETF로만 구성을 하는데 하루에 2.3% 올랐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종목 하나가 뭐 5% 이상 올랐고 막 이랬으니까. 네. 그래서 분산을 이렇게 해놓고 다 보면 상당히 시장을 헤쳐가는 또 빠질 때 좀 덜 빠지거나 오를 때 오히려 또 더 많이 오르거나 네. 이런 의외의 효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만약에 올 하반기까지 여러분께 추천을 만약에 업종 차원에서 드린다면 저는 중소형이나 부동산, 산업재, 뭐 원전 이런 거 우라늄. 제가 사실 우라늄은 최근에 처음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회사 시작한 2022년도 1월 달부터 가장 최초로 투자한 그 업종 테마가 우라늄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한 해는 좀 안 좋았어요. 과거 3년 동안 22년, 23년 굉장히 좋았다가 작년 한 해 좀 안 좋았다가 올해 시세 분출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올해 들어서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 서너 개 정도 업종을 한번 좀 서치를 해보시고 보시면 아, 저 친구가 왜 이거를 추천했구나라는 걸 좀 아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빅테크 AI 관련한 그건 주도 기본이죠. 하드웨어도 기본적으로 투자하지만 비중을 말씀하셨던 조금 더 다른 쪽으로 더 실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저는 그런 식의 빅테크보다? 조금 기본적으로 분산하는 게 올라갈 때 같이 못 올라가는 측면은 있겠지만은 네. 결국 이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거는 뭐 한 6개월, 1년만 놓고 보더라도
이 업앤다운을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건 올라갈 때 더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질 때 조금이라도 덜 빠지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투자 전략 차원에서는. 네.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투자 테마로 분산을 하시던 우리 저희처럼 투자 전략으로 분산을 하시던 업종 플러스 투자 전략으로 기본적으로 뭐 한 섹터 두 섹터보다는 그래도 한 서너 개 정도 섹터에 분산을 해놓는 게 기본적으로 저는 좋은 어프로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게 약간 대표님께 좀 뭔가 어깨에 많은 무게를 싣게 되는 그런 제안일 수도 있는데 다음번에는 그 ETF 몇 가지 좀 가지고 나와 주셔서 뭐 그 물론이죠. 산업 관련한 ETF도 소개해 주시고 그 안에 또 그럴까요? 어떤 관련한 기업들이 있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매크로도 매크로인데 그렇죠. 대표님이 어쨌든 실제로 운용을 하시니까 그런 ETF, 이런 ETF도 있었어 하는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도 저희는 저희가 뭐 얻으실 굉장히 수 좋은 있을 것 말씀해 같아서. 주셨는데 저희가 미국에 지금 한 4,000개 넘는 ETF가 상장돼 있습니다. 네네. 그거 다 실시간으로 추려서 한 2, 300개 추리고 거기서 이제 인덱스 리서치를 해서 네. 한 30개 정도를 추려요. 그걸로 매번 리밸런싱의 후보군으로 갖고 이제 네. 하는데 저희가 실제 포트폴리오에 반영하는 ETF들은 여러분께서 많이들 안 들어보신 ETF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요. 재밌을 것 사실 같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뭐 지수나 산업 관련한 ETF를 자주 말씀드리고 뭐 배당 관련한 ETF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는데 세부적으로 뭐 원전 관련한 ETF라든지 이런 거를 소개해 드렸던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괜찮은 생각이시네요. 저희 회사 홍보도 할 겸. 그런 아이디어를 주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다음번에는 그렇게 한번 해보죠. 들어가지고 네. 매크로 데이터도 물론 가지고 나오셔서 분석을 해주시겠지만 그런 내용들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올 하반기에는 우리가 빅테크 기업들은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 그 외에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부동산, 그다음에 부동산, 중소형 산업주, 중소형 산업재, 산업재 그리고 그리고 이제 뭐 원전, 중소형 산업재라 하면 중소형과 각각 산업재인데 아. 저희 같은 경우는 중소형 산업재 ETF를 갖고 있어요. 그럼 중소형이라는 말은 러셀인 거예요? S&P에서 그 500위 그 굳이 이후인 이제 거예요? 지수로 보면 러셀 2000을 좀 관심 있게 보셔라는 거죠. 지금 현재까지 제 그래프는 갖고 왔지만 네. 연초 이후에 상승 탄력이 생각보다 적은 게 지금 중소형입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사실 금리가 안 빠지거든요. 중소형주 랠리 펼쳐질 거라고 네. 올해 작년 말부터 그랬었잖아요. 근데 금리가 지금 생각보다 안 빠지고 있잖아요. 아. 그런데 결국은 매크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네네. 하반기로 갈수록 저는 트럼프 정부나 이 시장이 금리를 어떤 식으로 안정시킬 거라고 봅니다. 충분히 실탄이 있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플러스 지금 7월 4일 날 우리가 이제 One Big Beautiful Bill 뭐 이거 그 트럼프 감세안이 네. 어떤 식으로든 통과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하반기로 갈수록 이 감세안 규제 완화가 본격적인 가동을 할 겁니다. 정책으로. 그럼 거기에 가장 수혜받은 게 뭐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이고 네. 그리고 덜 올랐고 연초 이후에 그런 측면에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고드렸죠. 다다음 주 저희가 수요일에 우리 이충현 대표님 모실 때는 ETF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셨던 어디서도 확인할 수 없었던 ETF를 여러분께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너무 또 그러시면 또 워낙 하겠습니다. 전문가분들 많으시니까. 원래 광고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기대 네네. 많이 해주시고요.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레그넌 투자자문 이충광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